먼저 막 난 이거 꼭 질문해야겠는데 하는 거 있으실까요? 예, 쑥스러워서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니 씨 지금 남한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9년 차 됐습니다. 아, 9년 차. 2015년에 아. 10월 달에 탈북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 저희 작품이 이제 좀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이루셨는지. 네, 저는 지금 결혼 3년 차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혹시 북남 해외 어디 쪽 분이세요? 같은 고향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고향이 평양이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같은 평양 분이랑 네.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사랑을 이루신 분이시고, 우리 연출님도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그 작품이 원하시는 대로 잘 나왔나요, 전반적으로? 배우들이 그래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약간의 뭐 실수가 있었어도 배우들이 다 즉흥적으로 잘 제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굉장히 네. 솔직하신 우리 연출님이십니다. 이렇게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아무 질문이나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아니면은 그냥 생각하시는 거 그걸 보시고 아 요건 좀 이렇다 저건 저렇다 어떤 말씀이든지 편하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 옆에 조용히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혹시 먼저 시작하실 분 계실까요? 혹시 네. 글을 쓰게 된 네. 계기가 혹시 어떤 게 따로 있으셨어요? 아, 저 말입니까? 네. 아, 질문이 저한테 왔네요. 네, 저는 원래 연기 전공을 해서 배우인데요. 지금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네, 원래 배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좀 북한 관련 작품에 많이 캐스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좀 그 이렇게 획일화된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오면서 두만강을 힘겹게 건너서 와서 힘들게 사는 사람 이렇게 정해진 게 있어서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밤마다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초반에 시작할 때 네. 수련이 총에 맞고 이제 잠드는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네네. 북한에 있을 때 총 맞았던 기억이었던 건지 좀 힘들었던 기억이었던 건지 궁금해요. 아, 그 부분은 제가 대본에 집필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우리 연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네. 앉아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이 작품을 처음 보고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사실 고무신 아줌마의 등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봤고 분명히 탈북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행복했던 어린 시절에 뭐 고무줄 놀이도 하고 비행기도 날리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탈북을 했을지언정 남한에서 과거에 대한 좋은 기억들도 힘든 기억들도 다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도아라는 남자를 만나러 가기 이전에 꿈을 꾸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실제 우리가 남한에서 살아가는 그 일상보다 더 큰 트라우마이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예전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스를 얻어서 그렇게 꿈의 과정을 시작부터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저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같이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총을 맞고 오신 분들 실질적으로 총 선생님인가 예 맞고 오신 분들도 계셔서 네 없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힘들었던 그런 거는 여쭤보시면. 아, 힘들었던 거 미니 씨는 뭐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저는 뭐 청은 아니더라도 좀 더 크게 여기 극장이라서 크게. 아, 네. 제가 이제 굉장히 좀 탈북한 중에서는 그래도 좀 쉽게 탈북을 했다라고 어디 가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 있다가 외화벌이 노동자로 선발이 되어서 유럽으로 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그런 탈북인 셈인데 되게 오면서 되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까지 오면서 몰타라는 나라에서 독일을 거쳐서 한국에 오는데 그동안에 뭐 알프스 산줄기라든가 이런 정말 세상에 들러오는 그런 경치를 구경하면서 왔는데 한국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아 이게 어떤 탈북에 대한 트라우마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성격 자체가 완전히 외향형이었다가 내향형으로 완전 바뀌어버리고 되게 소심해지고 되게 어떤 방어적으로 변하게 되고 네 그리고 조금만 뭐
나한테 뭐라 그러면 되게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탈북에 대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해서 힘든 게 없다면 거짓말이다. 굳이 청을 안 맞았다라고 해도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북한 체제나 또 탈북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작품에 좀 반영하려고 연출님께서 노력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주시죠. 탈북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탈북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그 멀타에 나가서 그러니까 평양에서 살 때는 우리가 흔히 여기 한국에 와 있는 한 34,000명 정도 되는 탈북민 분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국경을 통해서 이렇게 중국이랑 이쪽으로 오시는데 평양에 살 때는 그렇게 탈북민이 많다는 거를 알 수가 없었어요. 워낙 평양은 또 그 안에서 갇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말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유럽을 가볼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해외 여행도 다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해외 우리 한국에서는 추석 연휴 기니까 내가 한국 해외 가볼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정말 꿈도 못 꾸는 곳이기 때문에 살면서 비행기를 한번 타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평양에 살 때는 저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봤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제가 비행기 탄다라고 하니까 와서 저한테 막 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특별한 어떤 기회인데 그렇게 해서 유럽에 갈 때도 나름 되게 기대도 컸었고 나는 한 유럽 사람처럼 살다가 와야지 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현실은 굉장히 좀 달랐던 거죠. 일단 아마 앉아 계신 분들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거의 한 40명이 같이 북한 노동자를 40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 화장실 갈 때도 일단 저는 보고를 하고 가야 되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북한 사람들이 유럽에 나와 있다가 이제 다른 나라 그러니까 한국으로 도망갈까 봐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하려고 여권도 다 회수하고 여권 자체를 제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핸드폰도 서지할 수 없었고 집에다 연락하는 것도 1년에 한 번 정도 편지로만 가능한 거예요. 북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편지 전달해주고 편지도 가운데서 다 이렇게 일일이 다 검열을 하고 이상한 내용이 없는지 그 다음에 합격이 되면 부모님한테 전달해주고 부모님 편지도 가운데서 이제 검열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그 감시와 통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느끼게 되면서 평양에서는 몇백만의 인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 유럽에 나오니까 비교 대상이 있더라고요. 옆에 정작 외국 사람들은 너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고 나는 그 유럽에서 너무 감시받고 통제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돈도 원래 저한테 약속했던 거는 한 달에 500유로를 주겠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70만 원 되겠죠. 근데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때 저한테는. 야 이거면 내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정작 손에 쥔 돈은 130유로 이렇게밖에 안 되고 거의 한 90% 월급의 90%를 다 가져가 버리고 북한 정권이 이러니까 거기서 그때가 제가 23살, 24살 이때였는데 반항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또 한쪽으로 북한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었고 저는 정말 이민호 오빠의 팬이었던 거니까 나와서 이제 한국 드라마도 몰래 그건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보는 걸 옆에서 몰래 같이 시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으로 가야겠다.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북한 사람이지만 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네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탈북하게 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어떤 계기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이제 제가 사실은 저도 궁금했었는데 탈북을 이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되게 어렵게 왔잖아요. 네. 저도 이제 제가 결혼할 때 그 일반 저랑 대학교를 같이 다닌 남한에서 자란 사람들이랑은 가치관이 되게 다른 방식의 생각으로 결혼 대상자를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골랐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그분이 저를 선택해 주셨다. 근데 어땠어요? 결혼하실 때 어떤 판단 기준으로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하셨나요? 되게 저는 정말 저는 제가 그 사람을 너무 따라다녀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냥 와서는 굉장히 정체성의 어떤 혼란을 겪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했었고 오니까 그냥 딱 혼자인 거예요. 진짜 혼자. 자유를 찾아서 정말 이렇게 왔는데 혈연, 지연, 학연 아무도 없었고 어느 날
너무 우울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제 지금 죽는다고 해도 무용거인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를 정작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모를 거고 누구도 내가 죽었다는 걸 모르겠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 흔하게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아버지, 엄마, 이 가족 연락처가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이게 평생 있게 될까? 뭐 정말 소원이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속에 있었는데, 남편을 딱 만난 순간 그냥 그게 가족을 보는 것 같았고 또 하나의 나를 보는 것 같았고 그냥 너무 그게 막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보면 어렸을 때 같이 본 뭐 애니메이션이 같은 세대면은 다 같잖아요. 어떤 걸그룹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고. 그런데 문화적 공감대가 그렇죠. 있죠. 저는 네. 또 북한에서 온 그 남편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바로 얘기하면 바로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 이거면 그냥 내가 평생 그래도 이런 얘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예, 정작 뭐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 어떤 같아요. 그 흔히 이제 제가 아줌마가 돼서 보니까 그 엄마들 소사이어티에서 그 어떤 기준의 결혼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전혀 안 보시고 그냥. 네, 그런 생각 없이. 저도 맨몸이었고 저도 가진 거 하나 없었고 그 사람도 가진 거 하나 없이 왔으니까 뭐 둘 다 그냥 그런 면에서는 서로가 서로한테 기울지 않겠네. 공평하다. 네,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아, 그렇구나. 예,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혹시 다른 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말씀하시죠. 극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이었는지 궁금해요. 극 중에서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으시는지 대본을 보셨으니까. 제가 네. 그 비싼 가방을 사다 줬는데 맞아. 배추다방. 무시래기 담아서 다니는 거. 네, 그래서 그거가 되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몰랐거든요. 사실 북한에서도 뭐 약간 샤넬 로고가 들어간 그런 이제 목도리라든가 이런 게 돌아다니긴 하는데 샤넬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이거 외국 거래 하니까 얘네는 X를 왜 이렇게 겹치나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같고,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사기잖아요. 왜 이렇게 쓰나 막 그런 생각을 네, 했던 거 맞아요. 같고, 지금도 저는 잘 명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래서 아직도 뭐 여기서는 흔히 뭐 남편들이 이제 뭐 아니면 남자친구가 이렇게 백을 사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이해를 못. 그런 남자 어디 있죠? 아니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전혀.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무슨 가디건이 있어서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뭐 이렇게 막 그런 우유팩 같은 거 마트에서 그 백을 사기 싫어서 막 주워 담아서 이렇게 짜매고 이렇게 메고 나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거 캐시미어라고 캐시미어가 뭐지요? 이러고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연출님께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도하랑 이 여자 주인공 수련이랑 같이 그 공감대를 느끼는 지점들이 어떤 감정의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는 사실 처음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대본을 받았을 때 벤 다이어그램은 사실 도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교집합을 표현할 수 있을까? 혹은 합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벤 다이어그램 안에는 차집합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서로 다른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가에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제로 이건 남북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저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하고는 있답니다, 여러분. 저하고는 이제 아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면모를 가지고 있고, 네. 또 저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계속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강요로 가면은 벤 다이어그램이 형성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교집합적인 면모보다 차집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조금 더 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수련이 그 도하가 북한 방송을 보고 뭐 미사일로 못 쏴서 쓸어버려야 한다고 할 때 미안하다라고 해요. 수련도 도하한테 너의 잘못도 아닌데. 그래서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차집합을, 좀 다른 지점을,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둬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아닐까 해서 그걸 교집합으로 오히려 뒀습니다. 네. 새로운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야기는 처음 알아봤는데 네,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나 이거 질문하고 싶었었는데 뭐든 말씀하십시오. 북한에서 해외 취업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선발되시기까지 그 어려움과 또 40명 몰타에 가셨다 그랬는데 그때 같이 탈출한 뭐 일행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루트로 한국에 오셨나요? 네, 보통은 대부분은 다 평양에서 선발이 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신 성분을 일단 엄청 까다롭게 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고위층 자녀도 아니고 그런 또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막 뭐 엄청난 간부의 자녀가 나가면 남조선에서 바로 납치해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이제 평범한 평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가족 중에 탈북민도 없고 감옥에 간 사람도 없고 한 6천까지 보거든요. 그렇게 봐가지고 괜찮다, 충성심이 좀 높은 집안이다 하면 그런 사람을 이제 선발을 해서 신체 검사도 있고 키가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155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북한은 좀 평균 키가 좀 작으니까 근데 왜냐하면 또 작은 사람이 나가면 북한 망신이다 뭐 이래가지고 키도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충성심 테스트를 또 많이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가서 변절할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단계로 거쳐서 충성심 테스트를 하고 교육도 또 많이 받아요. 나가서 뭐 한국 사람이 말 걸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뭐 그다음에 이제 혼자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서 이 모든 과정들이 거의 한 1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1년이 걸려서 이제 여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정말 탈락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서 보니까 이제 40명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3명에서 같이 탈출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권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상태에서 가겠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통역이란 분을 잘 이제 섭외를 잘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뭐 탈북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 한 3명이 굉장히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는데 계속 만나서 북한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99% 지구의 1%만 우리처럼 살아. 그게 우리야. 이 북한이야 이러면서 여행도 못 가, 뭐도 못 가 그러면서 어떨 때는 뭐 강남스타일 싸이의 그 콘서트를 보면서도 우리는 왜 이런 공연을 못 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젠 좀 얘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말을 했죠. 우리 탈북하자. 사실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변절해서 뭐 누구한테 가서 보고 했다면 저는 못 왔겠죠 여기. 근데 3명이 다 같은 마음이었다 보니까 다행히도. 그래서 3명에서 작전을 짜가지고 여권도 버이원 몰래 이제 감시하는 사람을 버이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몰래 빼돌려가지고 몰타가 이제 섬나라예요. 섬나라에서 일단 빠져나와야 안전한 거니까. 사실 첫 목적지는 독일에 가려고 했었어요. 그 중에 또 세뇌됐던 게 북한에서도 한국에 간 걸 제일 크게 보기 때문에 탈북한 사람 중에서도 그래서 한국은 좀 피하자 해가지고 독일로 이제 이렇게 갔는데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가서 이탈리아에서 뭐 기차 타고 뭐 타고 해서 독일까지 가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리아 대전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이 독일에 엄청 많이 와 있을 때였고 거의 뭐 출입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난민 수용소 그 출입 통제가. 근데 그 상황에서 북한 대사관은 또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북한 대사관,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이 이제 베를린 경찰한테 우리 사람들 3명이 탈출해서 여기 독일에 와 있으니까 좀 찾아달라.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우리를 제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래 그때 생각해 보니까 한국밖에 없다 해서 한국 영사관에다 전화해가지고 다음날 가서 이제 만나서 한국으로 그날 중으로 바로 비행기 태워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까지 오게 됐는데 영사관에서 한국 분들을 만났는데 제 이름을 다 알고 계셔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공권력이 그분들이 몰타에서부터 저희가 독일 가는 동안 다 이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얘네 어디 도착했대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엔 빨리 다이렉트로 한국 왔으면 더 빨랐을 걸 나중에 이제 다이나믹하게 안전하게 잘 오셔서 몰타에서 얼마 동안 생활하신 거예요? 1년 있다가 왔습니다. 1년 만에 결정하신 거네요? 한 6개월 만에 결정했는데 네.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게 또 한 6개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너무 죄책감. 그래도 계속 마음속에서 계속 동요를 했죠. 가는 게 맞나? 가고 싶은데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되지? 그러다가 이제 결정을 딱 내려서 그렇게 실행에 옮기게 된 게 이제 1년만. 남편 되시는 분은 북한에서는 몰랐다가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네, 몰랐죠. 그분은 또 엄청난 뭐 저랑은 또 다른. 그분은 중국 통해서 오셨겠네요. 아니요, 그분은 북한에서 되게 공부를 잘하는 분이어가지고 프랑스에 유학 갔다가 그분은 또 거기서 프랑스에서 정말 그분은 기적같이 탈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랑은 또 다른 루트여서 정말 모르고 있었다가 한국에 와서 만났는데 북한에서 동네도 한 정말 5분 길게 잡아서 5분 네, 정말 가까운 곳에서 태어났는데 모르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만날 운명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천생연분이라고 그래요.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저기 탈북민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북한 평양에서 생활하던 거하고 그 다음에 유럽 독일에서 생활하시는 거하고 한국에 오셔서 생활하시는데 크게 생활에 다른 점이 어떤 걸 느끼시는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북한 사람 신분으로 살았었으니까 그냥 여기 와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평양에서도 북한에서 가장 좋은 평양에서 살았다고는 하지만 뭐 먹고 살아가야 될 걱정은 늘 있었던 것 같고 뭐 기본적인 자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유럽을 택하게 됐던 것도 내가 유럽에 나가면 한 3년 정도는 유럽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본 생활총화, 북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생활총화 이런 것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그것도 또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제가 저로서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일부러도 그렇고 좀 회사 생활을 해봤었어요. 공장에 가서 똑같이 일을 해봤는데 제가 몰타에서 받았던 거에 딱 10배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됐던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북한 사람들 월급은 쌀 1kg도 안 된다. 그거 받고 어떻게 살아가냐. 근데 북한에서 살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 달 월급이 몇천 달러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인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진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뭐 거의 진짜 한국 사람처럼 뭐 여행도 자주 가고 막 여러 가지 어떤 권리와 자유와 권리를 다 누리면서 살아가니까 이게 원래부터 당연했던 건데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이런 걸 다 모르고 살았던 거네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네 기본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사람다운 권리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제 대본 쓴 분과 이제 연출하신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사전 정보가 이제 거의 없는 상태에서 와서 연극을 바로 봤는데 그 흑룡과 고래 이야기하고 제목 벤 다이어그램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흑룡과 백룡도 완전히 이제 다른 존재가 그 교집합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는데 결국에는 깊은 바다랑 높은 하늘은 둘 다 서로 못 가는 곳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서로 이제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서로의 완전히 깊은 곳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당한 부분에서 선에서 이게 사랑하면서 이제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도 이제 그런 의미로 제목이 되지 않았나.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의도하신 게 그게 맞는지 궁금했어요. 네, 저는 2009년에 2008년에 남한에 와서 2009년에 이제 바로 대학교를 입학해서 이제 대학교를 4년 동안 다니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분은 이제 한국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마인드랑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언어는 다 이제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풀서유 뭔가 좀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잘 사는 집 자식인가 보다 하는 느낌의 사람이었고 저는 이제 굉장히 무소유의 몸으로 강원도 원산에서
이제 보이부 방간첩 기동예술 선전대로 이제 5살 때부터 13년 가까이 무대에 있다가 남한에 왔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저는 아들들을 2명을 낳았거든요. 지금 남한에서 저 경기도 의왕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아도 그 문화의 다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양보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그냥 서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이한테 장난감을 자주 사줘요. 왜 그렇게 돈을 쓰는지 정말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장난감 없이 다 이제 땅에서 뭐 흙, 모래, 나무 꼬챙이 이런 걸로 놀았으니까 밖에 나가서 돌 주워다 주고 나무 꺾어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또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거기에 뭐 묻었을 수도 있고 돈으로 사줄 수 있는데 왜 안 사주냐. 부딪히는 게 지금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장난감을 많이 사다 주고 저는 이제 땅에서 많이 주워다 줘서 애가 선택하는 거예요. 합의를 봤거든요.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하고 남편 집에 갔는데 정말 풍족한 집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표정이 나쁜 사람이 없는 그 집 식구들은 모두 더 베풀지 못해서 그때 이제 왜곡된 제 시선으로는 우리 시댁 사람들은 약간 베풀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풍요롭게 베풀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데 그게 약간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되게 풀소위의 바다에서 사는 사람이랑 내가 만났구나. 줄 게 없는 내가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열고 저희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북한 문화스러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좀 들어와 주고 또 제가 또 남편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주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서로 완전하게 먹고 태어나서 보고 느끼고 산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서로 공감은 마음속 깊이 공감은 못하겠지만 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많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작품에 담고자 해서 맞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높이 가거나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어느 지점에서 서로 이제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용이 너무 높이 갔을 땐 고래가 그래 저기 좀 갔다 오라고 하지 뭐 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고래가 너무 깊이 갔을 땐 그래 거기다 그렇게 돈을 그래 뭐 쓸 수 있지 하고 요 지점에서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유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지 않아도 사람 대 사람으로 봤을 때 저하고 정말로 가장 친한 친구의 이야기도 좀 담아져 있거든요. 대본의 서사와는 조금 다른 지점들에 제가 해석을 넣은 지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해촉 증명서, 뭐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말을 꺼내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걸 왜 못해? 사실 도하 입장하고 똑같았거든요. 이건 당연한 권리인데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친구는 어떤 트러블을 만드는 게 힘들고 혹시나도 자기가 피해를 받을까봐 그 심적 안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저도 그 친구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저한테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강과 파랑 혹은 뭐 흰색과 검정이 만나면은 가운데 다른 색깔로 이렇게 겹쳐지듯이 내가 원래 흰색이었지만 내 안에 회색이 포함되더라도 저는 그 회색을 품어내는 게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원래 흰색을 원하는 사람이었지만 회색이 품어져도 그게 나다. 그래서 이 벤다이어그램의 흑룡과 고래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기형적이잖아요. 고래한테 뭐 날개가 달려있고 흑룡한테 이렇게 큰 폐가 달려있고, 그래도 뭐 흑룡 플러스 알파, 고래 플러스 알파로 잘 살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좀 담고 싶었어요. 저희가 너무 지금 너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질문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혹시 질문 또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초반에 도화가 수련을 되게 좋아하듯이 쫓아다녔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던 걸까요? 도화가 수련을 좋아하는. 네, 같이 여행 가자고 막 하고 해서. 여기 도화가 지금 없어가지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서로가 좋아하는 그 지점은
너무나 다른 지점이 이제 서로가 너무 다르다는 그 자체를 서로가 좋아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쓰기는 했는데 그 특유의 그 잃을 게 없는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세요? 있죠. 그 강조가 아니고 정말입니다. 왜냐면 북한에서 남한에 처음 왔는데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를 떠날 수 있다는 자유가 너무 그게 저한테 자유로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자유로움을 이 남자 그 주인공이 좀 더 좋아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나는 가족이 없어서 슬프고 가진 게 없어서 슬프지만 덕분에 잃을 게 없어서 그런 거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안 그래서 잃을 게 없어서 둘 다, 네, 저희는 둘 다 아무래도 그런 게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되게 저희 남편이 좀 더 그런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서 약간 사람이 이제 욕심이라 이렇게 북한에서는 그냥 쌀 걱정 없고 물 걱정 없고 불 걱정만 없고 전기 걱정만 없어도 정말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차를 타야 되겠고 나도 저런 집에 살아야 되겠고 해서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북한에서는 또 되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내려놓으려고 이제 한국에 온 경우였던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아니 너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여기서 되게 잘 될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냐. 근데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온 건데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지 않냐? 그래도 여기서 살아갈 수 있지 않냐? 뭐 굳이 내가 막 뭔가를 해야만 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근데 참 그런 것들이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지금은 뭐 그래라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네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에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어느 순간에는 아 그래 내가 잃을 게 없는데 내가 무서운 게 뭐야 이게 또 하나의 또 동기가 되기도 하고 잃을 게 없다는 게 저는 이제 그랬다가 이제 아이 둘이 생겼기 때문에 요즘 영양제도 많이 챙겨 먹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키워야 돼가지고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 질문 더 받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연출님께서 비행기로 막 시작하시고 비행기를 계속 중간에 넣으셨는데 네.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어떤 이유로 넣으셨고 막 좀 궁금해요. 사실 저는 비행기라는 이 상징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넣은 거였습니다. 그 수련이 어린 시절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뛰어놀면서 비행기도 던지고 했던 사실 여기서 뭐 어떤 오브제로 사용하는데 고무줄을 이렇게 하면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엔딩가 하나 있어서 그래서 앞에 어린 시절에 놀았던 오브제 중에서 비행기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비행기는 수련이 어쩌면은 좀 말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정말로 좋았던 경험을 다시 만들려고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미래에 내가 조금 더 어떤 것들을 개척해 나가서 과거에 좋았던 만큼의 어떤 그 어린 시절의 비행기 같은 그 모습을 지금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주의라서 아마 수련과 도하의 입장에서도 이 비행기를 극이 끝나갈 때 날리는 이 비행기가 어린 시절에 수련이 꿈꿨던 혹은 과거에 돌아가고 싶었던 어쩌면 그 꿈을 지금 과거의 꿈을 꾸지 않고 이제 지금부터 현재를 꿀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비행기를 앞으로 계속 현재도 날릴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그 과거의 동심이 과거에만 끝나지 않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브제를 선택하다가 비행기와 고무줄 뭐가 더 좋을까? 고무줄을 하기에는 조금 시끄러울 것 같아서 비행기로 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자리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 일요일까지 공연이니까 하루하루 더 발전해서 더 좋은 공연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